네, 이번 회에서는 전세 사기 유형 중 선순위 기망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선순위 기망형에서 약간 다세대 주택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 유형에 따라 좀 다른데 그 유형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이제 다가구 유형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법적인 리스크 등기와 관련된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면서 관련된 내용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석 변호사입니다. 네, 정철 변호사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 전세 사기 유형 중에 동시 진행형 전세 사기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구체적 판례 판결 내용을 가지고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유형인데요. 선순위 기망형이라고 하고 이제 이것도 역시 판결문에서 직접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박 변호사님이 저번처럼 간단하게 선순위 기망형 전세 사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동시진행형은 임차인이 봤을 땐 조금 복잡한 방식이지만 이 선순위 기망형은 되게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본인 임차인 위에 몇 명의 선순위가 있는지 그 선순위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그리고 이런 선순위 기망형을 있을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다가구 주택이라는 주택 유형에서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등기부등본상을 보면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호수가 다 개별로 돼 있어요. 101호, 102호, 103호 돼 있어서 그 개별마다 소유권이 따로 있는데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적으로 단독주택의 하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인데 예전에 60, 70년대에 뭐 3층짜리 집을 졌는데 뭐 지하방도 세 주고 2층도 세 주고 옥탑방도 세 주고 이런 거를 좀 변형시킨 건데 그 다가구 주택은 결국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호수도 있습니다. 101호, 102호, 103호가 있지만 등기부 등본상에는 건물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101호, 102호, 103호의 그 근저당 금액이나 그 보증 금액을 알기 기본적으로 어려운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른 건데요. 이 대전 사안도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그 기존의 동시진행형에서는 건축주들이 지금 하나의 플레이어로 들어갔는데 여기는 건축주는 약간 좀 빠지는 거고 이런 그 다가구 주택 편취하는 꾼들이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자한테 그 건물을 사게 됩니다. 건물을 사서 그 공인중개사랑 짜고서 이런 행을 하게 되는 거죠. 다가구 주택이 여러 호수가 있으면 다 전세를 주기로 마음을 먹어놓고서는 세입자들한테는 여기는 전세가 없고 다 월세만 줬어. 너한테만 전세만 줄게. 그러면 그 뭘 속이는 거냐면 들어가려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101호, 102호, 103호가 예를 들어 전세금이 5천만 원씩 있으면 내가 후손이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기는 월세니까 보증금이 많아봤자 1,000만 원 있겠지라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을 알고서 이 사기꾼들이 그 세입자한테 너만 전세를 줄게. 너만 전세 주고 나머지는 다 월세를 줄 테니까 네 전세 보증금은 안전해라고 속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이 대전에 있었던 사례인데 이 꾼들이 재판 사례로 4건의 다가구주택에서 이제 사기를 쳤고요. 보통 뭐 다가구주택의 그 감정평가액이 뭐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되는 다가구주택을 이제 사게 되고 이미 그 대출을 풀로 이제 받았기 때문에 대출금이 뭐 10억짜리 건물엔 7억이 있고 뭐 20억짜리 건물에는 뭐 15억이 있고 이미 대출금도 많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세입자들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속이게 됩니다. 특히 이 건들은 약간 특이한 게 공인중개사도 공범으로 이제 다 재판을 받아서 이제 선고를 받았는데 공인중개사까지 끼고서 이제 그 MZ세대 이제 세입자한테 이렇게 속이게 되죠. 이 건물은 선순위가 없는 안전한 건물이야. 앞으로 다 월세 계약 체결할 건데 너만 특별히 전세 계약 체결하는 것이다. 여기 이 건물의 임대인은 재력이 충분한 분인데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또 전세 계약은 너 포함해서 3건만 체결할 건데 이게 마지막 전세 계약이니까 빨리 계약해야 된다. 이렇게 속이게 됩니다. 이렇게 속여서 이제 임차인들한테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방식으로 모든 임차인을 다 속인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66명이고 피해액이 60억이었던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은 피해 규모가 있어서 5명한테 징역 1년에서 7년 정도 이렇게 선고가 난 사건입니다. 그럼 다가구랑 이제 다세대를 아까 구분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다세대는 그러면 등기를 따로 그래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다세대 주택은 등기가 다 따로 나갑니다. 호수별로. 그러면 이제 다가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가구라는 거를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시면 이게 하나의 건물인데 그냥 번호판만 붙여놓은 방만 여러 개 있고 쉽게 말하면 옛날 하숙집이다.
하숙집에 옛날에 무슨 등기부가 따로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간 제가 좀 첨언해드리면 사실 겉으로 봤을 땐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죠. 사실상 구분이 안 되고 호실이 다 그건 사실 등기부등본을 떼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근데 다가구는 등기를 띄면은 네. 그러면은 그 안에 호수가 뭐 6개 있어도 각각에 대한 전세 보증금 설정이나 그게 잘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체 등기부상으로는 나올 수.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다가구 주택은 토지랑 건물이랑 네. 등기가 따로 있는데 그 통 건물에 있는 금융권이 그 건물 전체를 보고 대출해줬을 때 근저당은 기재가 되지만 보증금은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다 나갈 수 있겠네요. 사실 그래서 좀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다가구는. 그러면 그다음 이제 다세대 형태는 뭐 조금 더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그또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이 전세 공부를 하면서 과연 왜 다가구 주택이 이제 이 시점에서 왜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예. 사실상 실무상으로는 이게 건축주 입장에서도 다가구로 짓나 다세대로 짓나 제가 알기로는 이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세금 이슈가 좀 있잖아요. 세금도 결국엔 큰 차이 없어요. 결국 뭐 취득세 이 정도일 텐데 아니 그래도 뭐 다주택자 뭐 그런 거 뭐 있겠죠. 그런 거 좀 있었을 그 정도지 뭐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피해가 발생한 유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건 입법론적인 의문은 분명히 생기고 네네. 아무튼 그럼 다가구는 좀 분명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쟁점이 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쟁점 꼭 다가구만 이런 게 발생한 거 아니라는 게 또 하나 판결에 나왔는데 이 판결은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다세대 말씀하셔야죠. 예. 이것도 뭐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방법은 거의 비슷하고 이 사안에서는 다세대 주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가 또 속인 겁니다. 여기 다세대 주택은 15세대한테 이제 그 임차를 줬는데 13세대가 전세였고 2세대가 월세였습니다. 그럼 사실 13세대가 전세고 2세대가 월세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가 여기는 전세가 7세대고 월세가 15세대라고 이제 거짓말한 겁니다. 이렇게 속여서 이제 결국 피해자가 이제 그 사기를 당한 건데 뭐 이건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호수별로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또 쟁점이 다르긴 한데 어찌됐건 선순위 보증금이랑 뭐 다른 세대의 보증금이랑 했을 때 그 다세대 주택을 가진 그 임대인이 자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거는 피해자가 한 명이고 피해액이 2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피해가 아마 회복이 됐을 것 같아요. 피해가 회복이 된 걸 전제로 해서 선고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나온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이게 분양 대행업자들이 여기서도 껴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판결문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사안을 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메인이 돼서 하는 사례는 잘 없는 것 같고 소위 말하는 분양 대행업자, 그러니까 분양 대행업자 뭐냐면 길 가다가 보시면 전봇대나 이런데 뭐 붙여놓는 게 다 중개 대행업자들. 역세권 뭐 단돈 얼마면 가질 수 있다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 대행업자가 사실 허가라는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자유업입니다. 자유업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 분양 대행업자들이 뭐 여기서 돌아다니고 저기서 돌아다니고 하면서 이런 사기도 치고 저런 사기도 치고 그 분양 대행업자 입장에서는 그 피만 받으면 되니까 피만 받기 위해서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분양 대행업자도 제대로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모든 집단에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일부를 말씀드린다는 거를 그래서 보통 그 사례들에서 보면 그 분양 대행업자들이 사실상 브레인 역할을 합니다. 예. 브레인 역할도 하고 임차인들을 직접적으로 속이기도 하고 임차인들을 속이는 그런 조직의 그런 리더 같이 해서 조직 관리도 하고 그게 다 분양 대행업자들이 보통. 저도 뭐 많이는 알지만 이런 관련 사건을 실제로 소송을 해보면 소수의 그런 분양 대행업자분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일단 이 거래 구조 자체가 분양 대행업자라는 분들은 쉽게 말해서 수수료만 먹으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분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엄연히 국가에서 발급한 일종의 면허고 공인중개사 법이 따로 있고 그만큼 책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신뢰를 해서 공인중개사 요라는 것도 다 지금은 법적으로 또 표시를 하게 돼 있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양 대행업은 아무런 그런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제가 그냥 사건 해보서 느낀 거는 외근 영업 사원 정도? 그러니까 집주인도 상관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사실은 정체가 뭔지도 모릅니다, 잘. 대부분은 다 정확히 하시겠지만 하여튼 신중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소송을 해보면서. 대부분 근데 그래서 분양을 받거나 뭐 임대차를 해서 임차인이 되신 거는 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잘못됐을 때 건축주랑 분양대행업자를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분양대행업자는 없어져 버리고 건축주는 아무 책임도 없는 경우라서 고스란히 피해는 뭐 임차인이 됐든 수분양자분들이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분양 대행업이라도 공신력 있고 좀 인증된 그런 기관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대행업자 문제를 말씀해서 저도 드는 건데 분양 대행업자가 또 길 가다 보면 새로워진 건물에 그냥 1층에 상가에 분양 써 있는데 거기 사무실 차려놓고 그게 다 분양 대행업자들인데 사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분들이 공인중개사인지 분양 대행업자인지 잘 모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야 물론 당연히 알지만 모를 가능성이 큰데 어떻게 건물 1층에 떡하니 사무실도 내놓은 사람들이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뭔가 좀 공신력이 있어 보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면 다 믿게 되고 근데 또 웃긴 거는 공인중개사님들은 어찌됐건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라인이 따로 있고 도장도 따로 찍습니다. 계약서에 남아있는 분들인데 분양 대행업자들은 계약서 어디에도 안 나와요. 분양 대행업자들은 건축주랑만 계약을 해서 건축주한테 그냥 좀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분양 대행업자들의 사실 이런 전세 사기 관련된 검토를 하면 할수록 분양업 대행업을 이렇게 놔둬도 되는 건가에 대한 사실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뭐 저도 실생활에서 접하지만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실 만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 건설사들이 분양을 할 때도 뭐 분양 홍보관 열면 많이 가보셨겠지만 실제로 이런 정체불명의 분양 대행업자들이 뭐 소위 말하는 떴다방이라도 불리고 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지금도 현실적으로 많이 있으시고 대형 모델하우스 막 큰 시공사에서 한 모델하우스를 가도 거기 있는 직원의 80~90%는 분양 대행사들이지 시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실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일단 전세 사기 유형 중에 동시 진행형하고 선순위 기망형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때까지 기사나 뭐 뉴스를 통해서 접하기 힘든 이런 사례도 있다. 이런 사례도 있다라는 조금 특수한 경우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사실 이건 미리 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라서 메모를 해온 건데요. 박 변호사님이 언급해 주신 대전지방법원에서 올해 1월 18일 날 나온 다가구 전세 사기에 대한 판결에 상당히 인상 깊은 문구가 있어가지고 이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양형 이유 중에 딱 이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해서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때까지 나온 판례 판결 이유 중에 제일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이고 개인적으로 이 판사님을 모르지만 되게 참 감동적인 문구였던 것 같고요. 김경민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이런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서 이 건전한 거래 질서라는 게 일단은 상당히 의미 있다는 게 사기라는 게 이제 재산죄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보면 개인적인 그러니까 민법적으로 가면 인사적인 개인적인 어떤 사건으로 보통 이제 법률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그냥 단순 사경제적인 영역. 근데 여기서 지금 거래 질서라는 표현이 저는 거기에 좀 방점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한다는 거는 이런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시장의 질서를 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를 의미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나 한번 사회 측면에서 이런 시장의 질서를 좀 바로잡을 책임을 표현하는 문구라고 보고 지금 이 물론 1심 판결물이고 하급심 판결물인데 상당히 이게 뭐 대법원 판결문에만 이런 게 나왔으면 아마 국토교통부나 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그런 각종 시장 거래 질서를 이런 규제 감독한 기관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